이게 뭐야? 재산관리권을 민재한테 넘긴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서류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형식적인 거예요. 어머니가 더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민재가 변명하려 했지만 영숙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편하게 관리하라고? 내 재산을 너희들이 가져간다는 소리잖아. 영숙의 분노한 목소리에 민재와 수지는 위축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재산을 빼앗겠다고? 영숙이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 오며 숨이 막혔어요. 평생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 민재가 놀라서 다가갔지만 영숙은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극도의 충격과 분노로 인한 심장 발작이었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오후 작은 단독주택 마당에서 박영숙이 국화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는 모습이 여전히 당당해 보였죠. 하지만 요즘 들어 가끔씩 물뿌리개를 들고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영숙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자주 일어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 증세라고 했지만 영숙 본인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성격 탓에 자신의 약해지는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은 영숙은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아들 민재는 결혼 후 따로 살림을 차리며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살겠다며 아들의 동거 제안을 거절했었어요. 평생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온 자신이었기에 늙었다고 해서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가끔 그 결정이 옳았나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깜빡했네. 영숙이 부엌으로 가서 약통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아침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요즘 부쩍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일이 말이죠.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병원 일찍 끝나서 안부 인사드리러 왔어요. 43세의 수진은 강남에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와 고급스러운 옷차림이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고생 많다. 들어와라. 영숙이 며느리를 맞아들였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이 조금 의아했어요. 예전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왔었거든요. 최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진이 정중하게 물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어요. 그냥 그래. 혼자 있으니까 별일 있겠냐? 혼자 계시는 것 괜찮으세요? 요즘 무섭거나 불편하신 일은 없고요? 수진의 질문에 영숙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
이 동네에서 산 지가 얼마인데. 아, 그냥 혹시나 해서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하니까요. 수진이 얼른 둘러댔지만 영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니, 약은 꾸준히 드시고 계시죠? 약? 아, 그래. 먹고 있어. 영숙이 대답했지만 사실 요즘 약 먹는 것을 자주 깜빡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먹어야 하는지도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수지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관찰했습니다. 영숙의 표정, 말하는 방식, 집안 상태까지 모든 것을 살펴봤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상한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약통에는 며칠치 약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들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언제? 글쎄, 며칠 전인가? 영숙이 확신 없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수지는 상한 반찬들을 치우면서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바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거였어요. 시어머니 혼자서는 더 이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다는 증거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새로 반찬 만들어다 드릴게요. 혼자 계시니까 챙겨 드시기 어려우시겠어요. 괜찮다. 나 혼자도 잘해. 영숙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사실 요리하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는 일도 있었고 재료를 사다 놓고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일도 늘어났어요.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빠한테도 안부 전해드릴게요. 그래, 고생했다. 민재한테도 안부 전해라. 수진이 나간 후 영숙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방문이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너무 꼼꼼히 자신을 살피는 것 같았거든요. 그 시각 수지는 차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약을 제대로 안 먹고 있는 것, 상한 음식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 대화 중에 기억이 가물가물한 모습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에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 민재가 거실에서 법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46세의 민재는 중간 키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변호사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는 늘 중간 입장을 취하려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녀왔어? 민재가 아내를 보며 물었습니다. 최근 들어 수진이 어머니를 자주 찾아보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조금 의아했거든요. 글쎄, 어머니 상태가 좀 걱정돼.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내려놓고 아내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어떤 면에서? 약을 제대로 안 드시고 계셔. 그리고 냉장고에 상한 음식들이 그대로 있더라고. 언제 만든 건지도 기억 못 하시고. 민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의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최근 들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계시는 게 정말 위험한 것 같아. 가스불 같은 것도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을 것 같고. 수진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민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실제로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한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한테 함께 살자고 다시 말씀드려볼까? 민재의 제안에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성격상 절대 안 받아들이실 거야. 그리고 우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우잖아. 내가 병원 운영하고 있고 당신도 바쁘고. 사실 수진에게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민재가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말 심각해지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수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를 빌미로 요양원 입소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밤 영숙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며느리의 방문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약점을 찾으려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영숙이 중얼거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랜 인생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영숙은 평소처럼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영숙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요즘 들어 가끔씩 어지러움을 느끼곤 했거든요. 영숙 언니, 오랜만이네요. 채소 가게 앞에서 옛 동네 친구 김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님은 영숙보다 2살 어린 74세로 젊은 시절부터 함께 동네에서 지내온 오랜 친구였어요.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가게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재는 잘 있고? 수님의 질문에 영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그랬어요. 민재 말이야. 우리 민재가 어릴 때 서울대 다니던 시절에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법전을 들여다보고 영숙이 옛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더라? 영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친구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언니. 나이 들면 그런 일 있어요. 민재 얘기하시던 중이었잖아요. 아, 맞다. 민재 이야기.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자주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밖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일어나니까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냉장고에 산 것들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아까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분명히 민재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끊어진 것이 불안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병원 일찍 끝나서 들렀어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의아했어요. 예전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왔었거든요. 그래, 고생 많다. 차라도 한 잔 마셔라.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면서 시어머니를 살펴봤습니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뭔가 멍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나가셨어요? 응, 시장에 다녀왔지. 혹시 길 찾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죠? 수진의 질문에 영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길을 왜 못 찾겠냐? 이 동네에서 산 지가 얼마인데. 아, 그냥 혹시나 해서요. 요즘 어르신들이 길을 잃어버리시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니까요. 수진이 얼른 둘러댔지만 영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자신을 관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차를 마시면서 수진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어머니, 어제 드린 반찬은 드셨어요? 어제 뭘 줬다고? 영숙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제 수진이 김치찌개를 끓여다 준 것을 깜빡했거든요. 김치찌개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고 했잖아요. 아, 맞다. 그래, 맛있게 잘 먹었어. 영숙이 기억을 되찾으며 대답했지만 수지는 이미 시어머니의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약은 꾸준히 드시고 계시죠? 약? 무슨 약? 병원에서 처방해 주신 약 있잖아요. 영숙이 잠시 생각해 보더니 아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며칠째 약 먹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약 봉지를 확인해 보니 역시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증거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요즘 혼자 계시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울 게 뭐가 있냐? 나 혼자 사는 것도 오래됐는데. 영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요즘 들어 밤에 혼자 있는 것이 조금 불안하기는 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면 더욱 그랬죠.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수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오늘 확인한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약을 안 먹고 있는 것, 어제 일을 기억 못하는 것, 시장에서도 말을 하다가 멈춘 것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 민재가 이미 퇴근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셨어?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가 어머니를 자주 찾아보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뭔가 불안했거든요. 글쎄, 좀 심각한 것 같아. 수진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가보니까 약을 며칠째 안 드시고 계시더라고. 어제 제가 갖다 드린 반찬도 기억 못 하시고. 민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의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장 가시는 것도 걱정돼. 혹시 길을 잃어버리시거나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수진의 걱정은 일부는 진심이었지만 대부분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이젠 정말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것 같아. 치매 초기잖아. 지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빨리 악화될 수 있어. 그렇긴 하지만 민재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어머니를 위한 일이야. 요양원이라고 해서 나쁜 곳이 아니야. 요즘은 시설도 좋고 전문 의료진들이 계시잖아. 수진이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다른 생각이 더 컸어요. 영숙이 혼자 살고 있는 집과 그녀가 가진 재산에 대한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럴 바에야 안전한 곳에서 제대로 된 케어를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민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이 효도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어머니가 요양원 얘기 들으시면 싫어하실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 검진부터 받아보시라고 하는 거야.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면 되잖아. 수진이 계획적으로 말했습니다. 병원 검진을 핑계 삼아 요양원 상담까지 이어가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일단 좋은 요양원이 있는지 알아보기만 해봐.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결정하면 되잖아. 수진의 제안에 민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럼 내가 알아볼게. 평판 좋은 곳으로.
고마워. 정말 어머니를 위한 일이야. 수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 시각 혼자 집에 남겨진 영숙은 오늘 며느리와의 대화를 곱씹어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의 질문들이 너무 의도적이었거든요. 마치 자신의 약점을 찾으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자주 오는 거지? 영숙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된 태도가 불안했어요.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밤의 차가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는 아내의 말대로 요양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종합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수진이 추천한 대학병원의 VIP 센터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가셔야 해요. 민재가 어머니 댁을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은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 제안에 당황했어요. 병원? 왜 갑자기? 나 아픈 데 없는데. 종합검진이에요. 건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민재가 설명했지만 영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것부터 오늘 갑작스러운 병원 검진 제안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가 시킨 거지? 영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나이 76에 무슨 정기 검진을 그렇게 받으라고 하냐. 예전에는 이런 소리 안 했으면서. 영숙이 불만을 표했지만 결국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수진도 함께했습니다.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챙기는 효부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오늘이 자신의 계획의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검진 받으시고 나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수진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뭔가 함정에 빠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대학병원이었어요. VIP 센터는 별도의 건물에 있었는데 일반 외래와는 확연히 다른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민재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안내했습니다. 영숙은 화려한 로비를 둘러보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벽면에 걸린 커다란 명판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VIP 센터 설립자 박영숙 회장. 영숙은 그 명판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병원에 거액을 기부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순한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뒤따라 걸어오다가 그 명판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립자? 회장?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병원 벽에 이렇게 크게 새겨져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그냥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민재도 어머니 옆에 서서 명판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기부를 했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 이게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저거 옛날 일이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병원에 조금 도움을 준 적이 있어서 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조금 도움이라고 하기에는 VIP 센터 설립자라는 타이틀이 너무 컸거든요. 이 정도면 수백억 원대의 기부를 했다는 뜻이었어요.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장 최동철이었어요. 박영숙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최동철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63세의 그는 30년 전부터 이 병원에서 근무해왔기 때문에 영숙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 최 원장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영숙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병원장이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어르신 건강하신 모습이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오늘은 어떤 일로? 아들이 종합검진을 받아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영숙의 대답에 최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의료진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병원장이 직접 안내하는 모습을 보며 민재와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알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VIP 진료실로 이동하는 동안 최동철은 영숙과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부해 주신 덕분에 이 VIP 센터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좋은 일에 쓰였다면 다행이고요. 영숙이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수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기부를 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재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검진을 받는 동안 민재와 수지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둘 다 조용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던 거야?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시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거든요. 나도 정확히는 몰랐어. 아버지가 사업하셨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민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수진의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VIP 센터 설립자라는 것은 최소 수백억 원의 기부를 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1시간 후 영숙이 검진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최동철이 함께 나와서 결과를 설명해 줬어요. 검진 결과는 양호한 편입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세요. 다만 치매 초기 증세가 약간 보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지는 실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심각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기를 기대했었거든요. 그럼 혼자 생활하시는 데는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진이 재빨리 질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최동철의 대답에 수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가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필요했거든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영숙은 며느리와 아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특히 수진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자신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영숙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당황하며 얼른 미소를 지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건강하시다니까 안심이 되어서요. 하지만 영숙은 며느리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병원 명판을 본 순간부터 수진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진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입소는 여전히 추진해야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가 생겼어요. 시어머니의 안전보다는 그 재산에 대한 욕심이 더 커진 것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수지는 집에서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VIP 센터 설립자라는 사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수백억 원대의 기부를 할 정도의 재산이라니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재가 퇴근하자마자 수지는 남편을 붙잡고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어머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 나도 충격이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 민재도 여전히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보, 생각해봐.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세가 있으시잖아.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계시면서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녀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이야? 혹시 사기꾼들이 접근하거나 잘못된 투자를 하시거나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 치매 환자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수진의 말에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머니 재산을 우리가 관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신탁계약 같은 것을 다시 정리해서. 신탁계약? 응,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지시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는 거야. 나중에 더 심해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수진의 제안에 민재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어머니를 속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 거야. 나중에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시어머니의 치매가 더 진행되기 전에 재산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수지는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그래, 들어와라. 영숙이 며느리를 맞아들였는데 수진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바로 눈치챘습니다. 뭔가 어색하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제 병원 검진 결과 나오셨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시다고 하던데. 그래, 별일 없다더라. 그런데 어머니, 죄송한데 어제 병원에서 VIP 센터 설립자 명판을 봤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 어떤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그렇게 큰 기부를 하셨다는 걸. 옛날 일이야. 내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일이고. 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재산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혼자서 하시기 복잡하지 않으세요? 뭔 소리냐? 내가 혼자 못할 게 뭐가 있어? 영숙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수지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요.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감히 그런 짓을 하겠냐.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수진의 말에 영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정확히 읽을 수 있었거든요.
너 내 재산이 궁금하냐? 영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 걱정해서. 그만해라. 내 속마음 다 보여. 영숙의 차갑고 단호한 말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의도를 간파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집에 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영숙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냉정하게 대할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완전히 경계하고 계셔. 재산 얘기만 나오면 돌변하시더라고. 그럴 만도 하지. 갑자기 그런 얘기 꺼내면 당황스러우실 거야. 민재가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수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여보, 지금이 기회야. 어머니가 더 심해지시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무슨 조치? 신탁 계약을 다시 정리하는 거야. 어머니 몰래라도. 수진의 말에 민재가 놀랐습니다. 몰래? 그럴 수는 없어. 왜 안 돼? 어머니를 위한 일인데. 나중에 치매가 심해지면 재산이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잖아. 수진이 간절하게 설득했지만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몰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양심에 걸렸거든요. 좀 더 생각해보자.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을 거야?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어. 수진의 압박에 민재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치매 환자들이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재는 결국 아내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탁계약 변경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몰래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영숙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된 태도, 아들의 어색한 행동들을 통해 무언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이놈들이 결국 내 재산을 노리는구나. 영숙이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정성으로 키운 아들마저도 결국 돈 앞에서는 달라지는 것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일주일 후 민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탁계약 변경 서류를 완성했습니다. 어머니 모르게 재산관리권을 자신 앞으로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서류를 들고 집에 돌아온 민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됐어? 수진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가 재빨리 물었습니다. 서류는 준비됐어. 근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민재가 여전히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수진은 다가가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어머니를 위한 일이야. 나중에 어머니가 더 심해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되면 재산이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래도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머니가 동의하실 것 같아? 지난번 반응 봤잖아. 재산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돌변하시더라고. 수진의 말에 민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을 생각해 보니 정말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일단 서명만 받으면 돼. 그냥 일반적인 서류라고 하고. 속이는 건 아니야? 속이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보호하는 거야. 치매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는지 알잖아. 수진이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 엄청난 재산에 대한 욕심이 훨씬 컸어요. 그 다음 날 부부는 함께 영숙을 찾아갔습니다. 평소보다 정중한 태도였지만 영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머니, 오늘 좀 중요한 서류 때문에 왔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서류? 그냥 재산 관리 관련된 거예요. 요즘 법이 바뀌어서 새로 정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재가 얼버무리며 설명했지만 영숙의 예리한 눈은 아들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언제? 최근에요. 변호사가 모든 고객들한테 새로 정리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 거들어 말했지만 영숙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평소 이런 일에 신경 쓰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부터 이상했거든요. 서류 좀 보자. 영숙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재는 당황하며 서류를 건넸어요. 영숙은 안경을 쓰고 꼼꼼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야? 재산관리권을 민재한테 넘긴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서류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형식적인 거예요. 어머니가 더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민재가 변명하려 했지만 영숙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편하게 관리하라고? 내 재산을 너희들이 가져간다는 소리잖아. 영숙의 분노한 목소리에 민재와 수지는 위축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재산을 빼앗겠다고? 영숙이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 오며 숨이 막혔어요. 평생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 민재가 놀라서 다가갔지만 영숙은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극도의 충격과 분노로 인한 심장 발작이었어요. 119에 신고해. 수진이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진 것은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영숙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며칠 전 검진을 받았던 바로 그 대학병원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민재는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자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웠거든요.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원래 건강이 좋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 수진이 남편을 위로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었어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의식은 언제 회복되실까요? 내일 아침쯤이면 깨어나실 것 같습니다. 병실로 이송된 영숙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손이 이렇게 차갑고 작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영숙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 쉽게 재산 관리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병원에서 밤을 새운 민재는 새벽에 잠시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신음소리에 잠을 깼어요. 어머니, 영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민재야.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사과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너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영숙의 실망 섞인 목소리에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영숙의 차가운 반응에 민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병실에서 혼자 남겨진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깊은 숨을 쉬어보니 가슴의 답답함은 여전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이 가져다 준 충격은 몸보다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렇게까지 키운 아들이 결국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자신의 재산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병원장 최동철이 회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좀 어떠세요? 몸은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이. 영숙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최동철은 30년 넘게 영숙을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그녀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혹시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건 아니죠? 최동철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 원장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부한 돈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동철이 당황했습니다. 물론 회장님의 뜻에 맞게 병원 발전과 환자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만약 제가 그 돈을 다른 곳에 기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숙의 말에 최동철은 더욱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어졌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영숙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최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공익재단을 설립하거나 기존 재단에 추가 기부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럼 제 재산을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공익재단으로 만들 수 있나요? 네, 신탁계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큰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이미 결정했습니다. 영숙의 단호한 말에 최동철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본 영숙의 성격상 한번 결정한 일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법무팀과 상의해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세요. 영숙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재산을 노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시각 집에 있던 수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는 어때? 의식은 회복하셨어. 근데 나한테 너무 실망하신 것 같아. 민재의 우울한 목소리에 수지는 조급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기회야.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서류 정리를 마무리하자. 뭐라고? 어머니가 그 꼴이 된 게 우리 때문인데 또 그런 소리야? 민재가 화를 내자 수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어머니가 더 심해지시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 지금은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 민재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후로 아내의 모든 말이 욕심으로만 들렸거든요. 다음 날 오전 병원 법무팀 직원들이 영숙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서류들을 가져온 것이었어요.
회장님, 이 서류들에 서명하시면 회장님의 모든 재산이 공익재단으로 신탁됩니다. 한번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영숙이 서류들을 꼼꼼히 읽어본 후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수백억 원의 재산이 공익재단으로 넘어갔어요. 개인이 손댈 수 없는 돈이 된 것입니다. 재단 이사장은 누가 맡으시겠어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향도 제가 정하고 싶고요. 영숙의 대답에 법무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퇴원하신 후에 재단 사무실 설립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류 처리가 끝난 후 영숙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노릴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오후에 민재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영숙은 평소보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민재야, 내가 알아둬야 할 일이 있다. 네. 내 재산 모두 공익재단에 기부했다. 민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내 돈은 이제 아무도 손댈 수 없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돈이 필요하시면 어떡하시려고. 민재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영숙은 담담했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재단에서 나올 거다. 하지만 욕심쟁이들 손에는 절대 안 넘어가. 어머니, 민재야, 진짜 효도가 뭔지 아냐? 영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내가 내 돈을 가져가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알면 다행이다. 영숙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전히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진이 병원에 왔을 때 민재로부터 모든 사실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재산을 모두 기부했다고?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쉿, 병원에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수백억이 날아간 거야. 수진의 노골적인 반응에 민재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아내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끝났어. 어머니 결정이야. 끝났다고?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만해. 더 이상 창피하게 굴지 마. 민재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일주일 후 영숙이 태어나는 날 수진과 민재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병원에 왔습니다. 수진은 지난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백억 원의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생각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퇴원 축하드려요. 수진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며느리의 가짜 미소를 한눈에 꿰뚫어 봤어요. 고맙다. 영숙이 짧게 대답하며 퇴원 수속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간의 병원 생활로 몸은 좀 약해졌지만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어요. 어머니, 집에 가시기 전에 잠시 이야기 좀 나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은 무슨 소리를 하려는지 뻔히 아는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로비 한쪽 소파에 앉자 수진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기부하신 일 말인데요. 그 얘기 또 하려고? 영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재산을 다시 되돌려 받으시고. 안 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그래도 민재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한 푼도 안 주시면. 한 푼도 안 준다고? 누가 그런 소리 했냐? 영숙이 되물었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럼 뭘 주시려고? 생활비는 나온다. 재단에서 매월 적당한 금액을 지원해 줄 거야. 생활비요? 그게 전부예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기대했는데 단순한 생활비라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전부가 아니야. 그것도 너희들이 진심으로 반성할 때 이야기고. 영숙의 말에 수진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영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 그때 가족 생각했냐? 수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벽에서 보고 달라진 내 눈빛, 그것도 가족의 눈빛이었냐? 영숙의 날카로운 말에 수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을 땐 그저 서운했어. 하지만 내 이름을 벽에서 보고 달라진 너의 눈빛, 그건 너무 추했어. 영숙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만 영숙은 아들을 향해 더욱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민재야,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를 속이려고 했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럼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냐? 영숙의 질문에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재산을 포기하기 어려워했거든요. 그때 병원장 최동철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재단 설립 승인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최동철이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이 서류를 받아들며 수진과 민재를 바라봤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내 재산은 재단 소유가 되었다. 누구도 손댈 수 없어. 수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영숙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에게 기회를 줬을 때가 있었냐? 치매 핑계로 나를 내쫓으려 할 때?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 영숙이 돌아서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뒤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수진과 민재는 병원 로비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욕심과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 민재가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꿈에 그리던 거대한 재산이 완전히 손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요. 6개월 후 영숙은 병원 재단 이사장 사무실에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와 책상 위 서류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재단을 운영하면서 보내는 나날들은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찼습니다. 회장님, 오늘 수술비 지원 신청서 10건이 더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설립한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었어요. 모두 승인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저소득층 무료 건강검진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200명이 넘게 신청하셨어요. 영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뿌듯했거든요. 이제야 내 인생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영숙이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매일 의미 있는 일로 가득해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민재가 서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왔냐? 영숙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아들에 대한 실망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민재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사과냐?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됐었는지. 민재의 목소리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아들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예전에 욕심 가득한 눈빛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이혼했어요. 민재의 대답에 영숙이 놀랐습니다. 이혼? 네. 수진이는 끝까지 어머니 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법정 다툼도 불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은 며느리의 끝까지 변하지 않은 욕심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정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께 상처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재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영숙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민재야,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해요. 돈 때문에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민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앉아라. 영숙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민재야, 진짜 효도가 뭔지 이제라도 알겠냐? 네, 어머니.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 그것만 알아도 다행이다. 영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진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 돈에 눈먼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안부나 물어라. 진짜 안부 말이다. 네, 어머니. 민재가 일어서려고 하자 영숙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것 좀 봐라. 민재가 서류를 보니 재단에서 그의 생활비 지원을 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 영숙의 배려에 민재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재가 나간 후 영숙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희망은 보였어요. 저녁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병원 로비 벽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VIP 센터 설립자 박영숙 회장. 6개월 전 이 명패를 보고 변한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들이 오히려 자신의 올바른 선택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남는 게 정말 의미 있구나. 영숙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을 욕심내는 사람들 손에 넘겨주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며 영숙은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재단 운영회의, 후원 환자들 면담,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기획.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네.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76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설립한 재단의 활동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박영숙 회장이 설립한 희망재단이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료 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보며 영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욕심쟁이들의 탐욕이 아닌 진정한 나눔과 함께 기억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사연이 마음에 남는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들의 인생 속에도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따라 삼천리였습니다.